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고요.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고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은 진정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또한 경제 전망을 고려시 최근 10년 금리 상승은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앨런 재무장관 또한 G20 국가들의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을 더욱 공헌해야 한다라는 강조에 따른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독일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추이를 보게 되면 금 가격과 유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회한 점이 금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과 유가 가격이 배럴당 상승한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경제 호조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던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투자펀드 FD7에 대한 벤처사가 7.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을 하고 알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에이다와 폴카닷을 매수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개인 투자자 거래량 비중이 감소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개인 투자자 거래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2018년도 1분기 대비 크게 감소를 했다. 이 말은 기관 투자자 유입과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가 많이 커졌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르카 펀드 쪽에서 비트코인 신탁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2.5만 달러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에이다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JP모건 애널리스트가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으로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FATF가 트래블 룰 개정이 가능하고 3월 정도에 공개 협의에 따른 초안 발표를 아마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FATF는 올해 6월, 12개월간의 검토를 마칠 때쯤에 암호화폐 업계가 트래블 룰에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달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재무부는 성명에서 2019년도 6월 지침 개정안에 따른 공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소 부분에 따른 측면이 어느 정도 물갈이가 꽤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마스크 네트워크가 유니스와 풀에 400만 달러 규모의 이제 이더와 USDC를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폴카닷 창업자가 1분기 내 파라체인이 정식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부 거래 투자자들이 지난주 매도 후 4만 달러 구간에서 다시 매집이 좀 원활하게 많이 거래가 된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보게 되면 2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하고 그리고 제드 맥켈럽이 최근 일주일간 650억 상당의 XRP를 매도를 했는데 이게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에요. 매번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제드가 XRP를 매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스텔라 사업 부분이 앞으로도 USDC를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는 모델링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더더 미련 없이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첫 비트코인 ETF가 최신 기준 1만 비트코인 이상 보유했다라는 측면과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꽤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캐나다 상장 채굴업체 하이브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채굴 설비를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비트코인 조정은 긍정적이다. 매우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 쪽도 비트코인을 이번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아크가 과거에 좀 이름을 날렸던 배경은 테슬라 쪽을 좀 보게 되면서 이름을 좀 많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테슬라를 추가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쪽인데요.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지금 이런 단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 지금에 있는 테슬라가 상당히 비싼데 왜 이렇게 많이 추가 매입을 하고 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아크에 대한 입장은 아주 길게 오랫동안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걸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오히려 뭐 나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크는 계속해서 비트 부분에 따른 긍정적인 메시지와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부분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또 강력하게 보여줬던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채굴자는 팔고 기간은 죽고 라고 해가지고 F2풀에서 9,000개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되었고, 1시간가량 전에는 코인베이스에서 12,296개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미국과 중국에 상반되는 행보가 흥미롭다 라고 해서 크립토 컨트에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굴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를 비트코인을 팔아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최소한에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게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기간이 꽤 많이 샀습니다.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발상으로 3월달 추이는 뭐 어제 방송 때처럼 안 좋지만 역발상으로 4월, 5월달이 평균적으로 대세장이 였었을 때에 대한 조건이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4월, 5월장까지는 아마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월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내가 개수를 많이 늘리는 전략으로 가고, 대세장이 맞으면 4월, 5월장의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 구간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캐나다 증권의 ETF 신청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알트 시장도 어느 정도 안착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트가 체력이 상당히 또 좋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둘 다 좋아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꽤 높다. 그래서 잠깐은 쉬어가는 구간으로 아마 3월달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30일을 못 참을 정도만큼 내가 성격이 급하다라고 보이신 분들은 장투나 중투를 저는 추천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52K 매집은 뉴스는 악재일 것 같다라고 해서 닉네임 승트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주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신선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선물만 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대 주주는 블랙록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통해 가지고 비트 유통량의 0.5를 매집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또 재미난 점은 이 작은 자금성으로 약간의 써서 오히려 역배팅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중 배팅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재밌고 신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넘어가고 요 내용 2017년도 대불장 때 하락 조정을 좀 보고 가자. 만약에 대세장이였었을 경우에 월간마다 제가 수익률 추이를 또 보여드리기도 했죠. 요거를 가장 가까운 2017년도 불장 때와 또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30%, 40% 부분도 일시적으로 있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로 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거의 비트코인 위주로만 지금 다루어져 있는데 알트코인에 대한 대목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대표적으로 알트코인 이더를 보게 되면 한 달 추이를 해놓고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지금 여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데 2018년도 때 이 하락장 때 평균치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심할 때는 마이너스 50%가 넘었습니다. 58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간입니다. 월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균 30%대 중반에서 초반대, 그리고 가장 적게 떨어졌었을 때가 25% 위아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슈카월드 형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 형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그리고 일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은 이 하락폭을 좀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 그 대신 위로도 그만큼 그래도 상대적 대비 좀 덜 오르는 부분이 있죠. 알테가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하면 그 재미로 인해서 하지만 내려갈 수 있는 이 부담력을 다 감내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본인이 한 끗이라도 실패했었을 경우에는 물타는 비용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A다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알트는 가장 심하면 50% 이상 떨어지고 평균 랠리가 거의 갭 차이가 35에서 40 사이로 잡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추이가 거의 40%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면 거의 최저점에 가깝구나라고 단순하게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어도 알트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선 뒤에 알트를 물타기를 해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그 나이스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면 상관이 없지만 한 끗이라도 하면 일단 마이너스 25는 깔고 들어가니까 최저가 15입니다. 최저 진짜 잘 안 나올 수 있는 15이고 평균적으로 25 정도고 시장이 안 좋으면 뭐 많게는 40%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한 끗의 차이가 그만큼 상당히 두려울 정도가 있다. 그걸 감내하시는 분들만 좀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이다 월간 업데이트 360 유튜브 영상 주요 내용 2월 26일자 기준으로 올라왔던 게 있는데요. 소리는 줄이고 영상 잠깐 인트로 부분이 좀 멋있다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고 좀 에이다 분들은 어떤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요렇게 하고 뭐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제가 주말이나 남는 시간 통해 가지고 에이다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고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롭게 탄생한 에이다 2월달 월간 업데이트 360 부분을 언급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메리 하드포크 네이티브 토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달달 로스 지갑에서 네이티브 토큰 활용에 따른 시안이 있었으며
요로이 지갑에서 네이티브 토큰 활용에 따른 시연이 있었고 메리 하드포크가 있었으며 그리고 바벨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에이다의 거래 수수료 지급 부분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카탈리스트의 펀드 프로그램 내용과 말로 플레이 그라운드 프로그램과 그리고 글로우 언어와 이제 어떻게 보면 데브넷의 프로그램에 대한 또 내용과 셀시어스의 네트워크 협업 등등 여러 가지에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구 방송 시세 조작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아프리카 방송 특성상 라이브도 몇 초간 좀 텀이 있다. 그 텀이 5초에서 8초 사이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업비트 유저들이 이제 약간 후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선침해가 끝나면 그때부터 튀기 시작을 해서 오히려 그때 그 물량 처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상당히 좀 잘 방어가 됐다라는 측면과 여기서 또 빠졌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11만에서 13만까지 됐습니다. 12만인가 13만까지 됐는데 이러면 뭐 말 다 했죠. 네. 근데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많은 것을 봤으니 그만큼 시장에 대한 투자자 투입 부분이 꽤 많이 늘어났을 거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로만 저는 좀 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시세 투기판 부분에 따른 정부가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좋게는 보진 않을 것 같구나라는 또 구독자님들에 따른 그런 또 댓글을 보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봅니다. 오랫동안 투자했던 입장으로서 투기와 투자는 옛날에는 뭐 투자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좀 강했고 그런 쪽에 따른 지지를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또 먹고 계속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니까 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투기와 투자가 이게 따로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투기 부분을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개미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한 뒤에 정확한 그 타이밍이 왔었을 때 승부수를 던지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의 일반적인 그런 서민 갑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성공 스토리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타이밍도 맞아 떨어졌지만 본인의 승부수 기질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그쪽 사업에 따른 투기성 자본을 거의 올인을 때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한 뒤에 투기를 꺼려 하냐? 그리고 투기에 따라서 본인은 투기를 했는데 왜 투자만 하라고 하냐?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말을 약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약간 좀 길어지는데 2018년도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손실률이 났던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타이밍이 하락기 때에 이거를 쓰였었을 때는
배수로 돈이 녹아버리는 현상이 있지만 대세장일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을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그만큼에 따른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조금이라도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면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게 오히려 악순환으로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딸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신 뒤에 댓글로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하나 소식을 놓치고 끝낼 뻔 했네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증시 직상장이 확정이 났고요. 네. 조만간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이 되면 비트코인에 따른 자산 부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주는 부분도 있거니와 그리고 앞으로 코인베이스는 더 많이 공격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측면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주열 총재가 CBDC 한국에 영향이 거의 없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중성을 좀 갖고 있는 게 전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면 보고서는 말과 다르게 냅니다. 예, 보고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과 다르게 나와요. 다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성 부분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할 때는, 기자들한테 말을 할 때는 정말 말조심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에 있는 뭐 정부의 눈치가 좀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너무 아끼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에 따라서 사실대로 언급을 못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꽤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중국의 CBDC 한국에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약간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역 거래 부분을 안 쓴다라고 쳐도 중국 관광객은 이제 걔네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도 대용으로 쓰겠지만 앞으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도 이미 CBDC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챗페이, 알리페이에도 CBDC로만 결제를 할 텐데 그러면 한국이 결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네, 필리핀이 손절 당한 것처럼 안 오고 거기 인근 주변 국가 관광 국가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빨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좀 장난질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수출하는 거와 어떻게 보면은 관광 대비에 따른 수출 규모를 보게 되면 또 이게 약간은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또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말도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그렇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솔직하지 못한다라는 거, 말을 너무 아낀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다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2018년도 때 CBDC 보고서와 2019년도 CBDC 보고서 부분을 다 보게 되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페이지는 상당히 많은데 읽을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 보고서는 거의 진실되게 거의 다 써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앞으로에 대한 CBDC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지금의 뭐 인터뷰나 영상으로 나가는 약간의 좀 모순이 좀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